지금까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만나보셨다면 이제는 기사 통해서 그 자세한 이야기들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추도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밤에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네, 중국과 관련된 뉴스들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엔 그렇죠. 역으로 중국이 유럽으로 진출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자세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입니다. Chinese car makers planning to shake up to EU. 유럽 시장을 뒤흔들 계획을 갖고 있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본문에서는 BYD, 니오 그리고 체리 등처럼 전기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유럽의 새로운 휘발유 판매 금지 조치를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는데요. 킥박스 통해서 저희가 포인트 하나씩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YD,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유럽 책임자가 마이클이라는 분인데요. 우리는 10년이 끝날 때까지 이 지역에 3위 안에 드는 브랜드가 되고 싶고 가능하다면 1위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그냥 허투루는 넘길 수 없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는 큰손 워렌 버핏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전 폭스바겐 CEO가 독일의 거대 기업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자동차 제조업체로 지목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중국이라고 해서 기술력이 떨어져도 값싸니까 오케이라는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력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주로 기존 브랜드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서구 시장을 공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다르다고 합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자체 브랜드를 유럽에 빠르게 도입하고 있고요. 일부는 유럽의 자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을 습득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쭉 보내왔다면 앞으로의 수십 년은 야망으로 물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35년이 되면 환경 규제로 유럽에서 이제 가솔린처럼 디젤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는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을 텐데요. 중국은 이때가 오히려 큰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님, 사실 중국 무섭게 올라오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경계감을 주는 것 같은데 중국이 유럽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중국 차들의 전 세계 공략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1980년대를 전후해서 기술력을 앞세워서 내연기관차의 전 세계화 이루어냈습니다. 도요타와 혼다, 스즈키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데요. 내연기관차 기술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기술력에다가 내구성까지 갖추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도요타 같은 기업은 전 세계 판매량 1위 자동차 기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2020년대 앞으로는 이 중국이 과연 일본의 이런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중국 시장 자체를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중국 시장을 공략하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다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어떻게 각 시장을 장악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 어쩌보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복잡한 기계 설비 그리고 기계 부품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전기차는 다소 단순하고 간단하게 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일반적인 자동차 제조차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신규 업체들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애플이라든지 소니와 같은 자동차 기업이 아닌 기업들조차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했던 것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유럽 시장 대표적으로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있는 국가 그리고 그룹이죠. 이쪽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차에서 중국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면 이러한 중국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자,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배터리를 비롯한 여러 광물들을 이용한 원자재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부품들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자연스럽게 기술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부분화되었었고 파편화되었던 기술 경쟁력이 이제 2020년이 되어서 본격적인 힘을 발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시장이 무르익지 않아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를 필두로 한 여러 기업들의 등장, 그리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만큼 중국 자동차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한 중국 기업들의 전 세계 공략은 유럽으로 뻗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는요, 2035년부터 100% 전기차 시장으로 바꾸겠다. 즉 내연기관차들을 퇴출시키겠다라는 선언도 했는데요. 앞으로 10여 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유럽 자동차 기업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이 중국 자동차들이 싼 가격과 그리고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 공략에 나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으로요,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꾸준히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오다가요, BYD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에게 그 시장 점유율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잘 사업을 펼쳐오던 전통적인 제조차들은 오히려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1980년대부터 중국 시장에 일찌감치 진출해 시장의 영향력을 매우 키워갔던 자동차 제조사인데요. 현재 전기차 시장 판매량으로는 중국에서 불과 2%밖에 못 판매를 하고 차지하고 있지 못하면서 시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반대로 BYD가 100만 대 이상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을 38%까지 높은 상태입니다. 즉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었던 기존의 구도가 전기차 시장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자, KPM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기업 그룹들은 2년 내에 유럽 신차 판매량의 15%까지 차지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를 포함해서 전체 차의 비중을 뜻하는데 이러한 비중을 대부분 전기차를 중심으로 가져간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중국 최대 자동차 수출 업체는 체리 자동차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중국 내에서도 1위 기업이 아닌데 수출로만 해도 벌써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내년에만 영국서만 최대 15,000대가량의 전기차를 판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지프와 제규어 그리고 스즈키와 같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BYD나 리 모터스와 같은 중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기업들이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한다면 시장에서는 그 중국의 영향력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의 진출, 유럽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업들 그리고 유럽 제조차들도 전기차의 전환 서두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이죠. 이러한 정보 유출이나 정보 보안 문제도 있는 만큼 중국 자동차 기업, 중국 기업들이 함부로 유럽 전체로 진출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차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지금 중국 내에서도 외국 기업들의 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표를 표현한 건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쪽이고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유일하게 테슬라로 보입니다. 다음 그림도 보도록 할게요. 현재 중국 내에서 수출과 수입의 판도까지 바뀌고 있다라는 그래프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이 수출이고 이 위에가 수입인데 끝에 보시는 것처럼 수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만큼 중국이 외국으로 유럽 쪽으로 수출을 더욱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기사도 하나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열과성을 전기차에 다하는 건 사실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가속도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포드, 직원 최소 1,000명 감원하다, 전기차 개발비 마련을 위해서 마른 걸레를 쥐어짠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겠다입니다.
전기차 개발 비용 천문학적인 수치죠. 그러다 보니까 포드를 비롯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감원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포드도 1년간 쉼없이 인력을 줄여왔고 지난해만 봐도 미국에서 3,000명을 보냈고 올해도 이보다 더 많은 직원을 감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기차인데 자, 경기도 힘든데 미래가 밝은 전기차의 속도를 내려고 하니까 가장 발빠르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바로 직원인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전기차 시장 자체의 미래는 그러면 굉장히 밝다, 성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성장성을 봤을 때 그렇다면 비단 포드만의 감축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적인 전통적인 제조 방식과 전기차의 생산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필요가 많이 줄어들고요. 만들어진 부품들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하는 혁신, 테슬라가 만든 혁신입니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직접 제조를 많이 하기보다는 공장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는 로봇들이 만드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 테슬라가 도입을 했고요. 전 세계 제조차 기업들도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여러 기업들은 어떻게 인력을 재편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감원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포드는 이번에 미국에서만 1,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미국에서도 3,000명, 유럽 등 해외에서도 3,800명 등 작년에만 1만 명 이상 직원을 줄였는데 올해에도 그런 정리해고가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는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드는 앞으로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인력의 감축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일찌감치 했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GM 같은 경우에도 바이아웃을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3,000명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입니다. 지프의 제조사도 지난 4월에 비용과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35,000명의 직원에 대한 바이아웃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기업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인력을 줄이고요. 전기차 시대를 위해서 변화를 한다는 점도 계속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저희가 전기차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만나보셨고요. 국내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면 제목이 한일 통화 스와프 8년 만에 복원되다라는 겁니다. 키포인트 통해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한일 통화 스와프 규모 100억 달러,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8년간 끊겼던 통화 스와프 라인을 되살리는 것에 방점이 찍힌 건데 사실 과거를 쭉 보면요. 지난 2001년 20억 달러로 시작한 이 한일 통화 스와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1년 70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일 관계가 조금씩 경색되면서 규모가 조금씩 줄었고 마지막 남아있던 이 100억 달러 계약이 2015년 만료되면서 거의 8년 넘게 중단이 됐었습니다. 기존의 통화 스와프에서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 측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이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100% 달러화로 통화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소 다른 향방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사용하기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달러의 변화입니다. 이 환율 문제가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준 환율이죠. 달러를 중심으로 기준 통화인 달러를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이 와중에 이 통화 수합을 다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이 나왔었고요. 이것이 현실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입니다. 도쿄에서 제8차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추경호 부총리와 스즈키 수누치 일본 재무상이 만나서 이러한 통화 수합을 재건하자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좋아질 건데 이러한 통화 수합까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4,2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전체 GDP의 25% 수준이니까 사실 가지고 있는 이 외환 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수합을 하는 금액이 100억 달러니까 생각보다 그 규모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모에 대해서도 비해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즉 이번 통화 수합에 복원하는 것이 정말로 경제 위기 그리고 환율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선언적으로 한일 관계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추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높은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대외 충격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외환 보유가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이 당장의 외환 부족에 대응하기보다는 경제 협력을 정상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흐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측할 수 있다는 것. 과연 한일 동맹이 앞으로 더 전 세계 경제를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한일 통화 수입은 2001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이게 2015년까지 유지되다 한 8년간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한일 관계도 좀 많이 경색이 됐었고요. 이런 상황이 경제, 관광, 교류 등에서 계속 경색이 되면서 어려움이 커졌었는데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부터는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둘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공고해지는 모습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통화 사업은 하나의 형식일 뿐이고요. 앞으로 한일 관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화하자라는 경제 수장끼리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통화 사업 외에도요, 투자와 금융, 조세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겠다라는 발표 어제 같이 나왔었는데요. 자, 양국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 간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 국가 간 여러 가지 경제 교류를 확대하겠다라는 선언적인 말을 했고요. 3국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그리고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탄소 중립의 달성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발표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에 확산금융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 부분 또 양국이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확산금융이 어떤 것이냐면요,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지원하는 금융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북한을 중심으로 이러한 어두운 돈들이 움직이는 것, 한일 재무 수장이 한번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히면서 이 부분을 막겠다라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즉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일이 동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그리고 2016년 이후에 중단되었었던 관세청장 회의도 열어서요, 양국 간의 관세 문제도 조금 더 완화하고 양국의 교류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쪼록 한일 관계가 여러 국면에서 좋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을 최대한 득하고 좀 불리한 것은 나아버리는 좋은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일 통화 수업도 좋은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상황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운전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